전초기지에서 알퐁스 도데 포위의 추억. 이 이야기는 전초지를 달리면서 내가 그날 적어놓은 것으로 파리가 아직 한창 포위당해 있을 때 뜯어놓은 수첩의 한 페이지다. 전후의 연관도 없이 조각조각 무릎 위에서 되는 대로 갈겨 써서 포탄의 파편처럼 갈갈이 찢어진 것이지만 조금도 가피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여기에 적는다. 말을 더 붙이고 재미있게 만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렵기 때문이다. 12월 어느 날 아침 라 쿠르네브에서 주위에 하얗게 얼어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거친 석회질의 평야, 얼어붙은 진흙길 위를 보병대대와 포병이 뒤범벅이 되어 행진하고 있다. 느릿느릿한 한심스러운 행진이다. 이제 전투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병사들은 손을 맨 채 두 손은 마치 토시 속에 넣듯이 외투 속에 찌르고 고개는 숙인 채 추위에 떨면서 절뚝절뚝 걸었다. 때때로 제자리 섰 하는 구령 소리가 들렸다. 말들은 놀라 울고 탄약 수레가 튀어오른다. 포병들은 안장 위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르제의 커다란 흰 벽 너머를 주시해 본다. 놈들이 보이나? 보병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며 묻는다. 그러고 나서는 전진. 잠시 정지됐던 인파는 또다시 소리 없이 느릿느릿 나아간다. 지평선 저편, 오베르빌리의 보루 돌출부 주변, 은빛 아침해가 빛나는 차가운 하늘 아래에서 조그마한 무리를 이룬 사령관과 참모들은 일본의 진주모 위에 얹어놓은 것처럼 뚜렷이 떠올랐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는 한때의 까마귀가 길가에서 날개를 쉬고 있었다. 이들은 위생병이 된 친애하는 수도사들이다. 이들은 일어서서 긴 밑에 팔짱을 끼고 이제 육탄이 될 사람들의 행렬을 경건하고도 쓸쓸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같은 날 인적 없이 방치된 적막한 마을들, 열어젖힌 집들, 구멍 뚫린 지붕, 죽은 사람의 눈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차양 없는 창문들, 무슨 소리라도 울릴 듯한 폐허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발소리, 삐걱대는 문소리. 앞을 지나가노라니 보병 하나가 문 앞으로 나온다. 움푹 꺼진 눈에 경계심이 가득하다. 집 안을 뒤지던 좀도둑인지 종적을 감추려는 탈주병인지. 정오 무렵에 어느 농가로 들어갔다. 손으로 긁어낸 듯 텅텅 비었다. 아래층 방은 큰 부엌인데 문도 없고 창도 없이 뒷뜰을 향해 열렸다. 뜰 안에는 생울타리가 있고 그 뒤는 끝없이 뻗어나간 들판이다. 한쪽 구석에 돌로 된 낯선 계단이 있다. 나는 그 층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태양, 정적, 모두가 기분 좋았다. 살아남은 지난해 여름의 파리 두세 마리가 햇빛의 활력을 찾아 천장 쓱가래 밑에서 붕붕거렸다. 불 뗀 흔적이 남은 벽난로 앞에는 빨간 피가 얼어붙은 돌이 하나 있었다. 아직도 온기가 가시지 않은 잿더미 한편 구석에 있는 피 묻은 의자는 음산한 밤샘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른 강을 따라 12월 3일 몽트레어 성문을 나오다. 나직이 내려앉은 하늘, 싸늘한 북풍, 안개. 몽트레어는 인적이 끊겼다. 피 묻은 대문도 창문도 굳게 닫혀있다. 울타리 너머로 거위 때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고장 농민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숨어있다. 좀 떨어진 곳에 문을 연 술집이 있다. 난로가 따뜻하게 활활 타오른다. 지방 유동병 셋이 난로 위에 올라앉은 듯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눈은 부풀어 오르고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채 팔꿈치를 짚고 가엾게도 졸면서 먹었다. 몽트레오를 떠나 야영의 연기로 푸르게 물든 뱅센 숲을 지나갔다. 디클로 부대가 거기에 있다. 병사들이 몸을 녹이려고 나무를 벤다. 사시나무, 자작나무, 어린 물풀의 나무들이 뿌리를 위로 향한 채 부드러운 건발을 바닥에 끌면서 실려가는 모습은 보기에도 척은했다. 길가에도 병사들이 있었다. 커다란 외투를 입은 포병들, 뺨이 통통하고 온몸이 사과처럼 둥글둥글한 노르망디의 유동대, 두근을 쓴 기밀한 알제리 보병, 꼬부라진 몸에 푸른 손수건을 군모 및 귀 둘레에 감은 보병, 이들 모두가 웅성거리며 거리를 거닐고 문이 열린 두 식료품 가게 앞에서 밀고 당겼다. 마치 알제리의 작은 도시 같았다. 마침내 전원으로 왔다. 마른 강으로 뻗어내려가는 쓸쓸하고 긴 길,
진주빛 나는 멋진 지평선, 안개 속에서 떠는 잎들어진 나무들, 안쪽 철도의 커다란 육교,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보기만 해도 섬뜩하게 절단된 그 아치, 페레를 지나면서 나는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별장, 정원은 짓밟히고 건물은 수라장이 되었지만 그 별장의 철책 너머로 학살을 면하고 지금이 한창이라고 피어나는 그 백합꽃 새송이를 보았다. 울타리를 밀고 들어갔다. 그러나 너무도 아름다워 꺾을 마음이 나지 않았다. 밭을 지나 마른 강으로 내려갔다. 강가에 이르자 구름을 헤치고 나온 태양이 강 가득히 내리쬐었다. 황홀한 풍경이었다. 전날 그처럼 심한 격전이 벌어졌던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퍼티버리의 언덕에는 조그마한 백색 집들이 청청으로 평온하게 들어서 있었다. 강의 이쪽 갈대숲에는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다. 강가에서는 맞은편 언덕을 바라보면서 병사들 한 무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섹슨 군인들이 들어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퍼티버리로 파견된 정찰병들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강을 건넜다. 배가 나아가는 동안 고물 쪽에 있는 정찰병이 나에게 속삭였다. 총이 필요하시다면 퍼티버리 관청에 거듭합니다. 놈들은 보병 대령도 한 명 거기에 남겨놓고 갔는데 몸집이 큰 금발 사나이로 여자처럼 살결이 희고 노란 장화를 신었습니다. 특히 이 사나이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죽은 사람의 장화였다. 그는 시종 장화 이야기를 했다. 정말 멋진 장화였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의 눈은 빛났다. 우리가 막 퍼티버리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운동화를 신은 사공이 4대자루의 총을 양팔에 끼고 골목에서 뛰어나오더니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똑똑히 좀 봐요. 퍼르시아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벽 뒤에 붙어서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리 위편 포도밭 훨씬 위에 기병 하나가 연극을 하는 듯 투구를 쓰고 기총을 한 채 안장 위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굽힌 옆모습이 보였다. 또 다른 기병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다음에는 보병들이 포복을 하고 포도밭 속으로 분산해 나아갔다. 그 중에 우리 바로 곁에까지 접근해온 한 놈은 나무 뒤에 서더니 꼼짝을 하지 않았다. 갈색 외투를 입은 몸집이 우람한 놈으로 손수건으로 머리를 동였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한 방 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정찰병들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다. 이제는 빨리 배를 타야 한다. 사공은 투덜대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사히 마른 강을 다시 건넜다. 그러나 겨우 강가에 이르자 강 건너편에서 약한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났다. 어이, 배! 조금 전에 장화를 탐내던 병사와 서너 명의 동료가 관청까지 갔다가 급히 되돌아오는 참이었다. 그러나 난처하게도 그들을 데리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공은 어디로 온지 사라진 뒤였다. 나는 노를 저을 줄 모릅니다. 강가의 참호 속에서 나와 같이 웅크리고 있던 정찰대의 상사가 처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동안에도 강 건너에 있던 병사들은 초조한 목소리로 와줘요, 와줘요 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큰일이었다. 마른 강물은 무거워서 노를 젓기에는 애를 먹는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다. 줄곧 저 위쪽 나무 위에 꼼짝 않고 서서 나를 주시하는 잭슨 병의 시선이 등에 느껴졌다. 배가 강가에 닿자 정찰병 하나가 너무도 황급히 뛰어들어서 작은 배에는 물이 들어찼다. 전부를 태웠다간 배가 가라앉을 참이었다. 제일 용감한 병사가 강가에 남아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의용군 하사로 모자 앞에 작은 새 모양을 핀으로 찌르고 푸른 옷을 입은 얌전한 청년이었다. 또다시 그를 데리러 가고 싶었으나 이미 강을 사이에 두고 양편에서는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기다리더니 벽에가 착 붙어서 걸으면서 샹피니 방향으로 가버렸다. 같은 날 사물에서나 인간에게나 드라마틱한 것과 그로데스크한 것이 혼합될 때 그 결과로 이상하게도 강한 힘을 가진 공포 또는 감동이 생긴다. 우스꽝스러운 얼굴에 떠오르는 커다란 고통은 그 무엇보다도 깊이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킨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아니면 살해되어 눈앞에 실려온 아들의 시체에 눈물을 흘리는 부르주아를 그린 도미어의 그림을 상상해보라. 무엇인가 폐부를 꿰뚫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마른 강가의 모든 부르주아 병장들, 연한 장미색, 푸른 능금색, 노란 카나리아색 등 가지각색의 우스꽝스러운 산장들, 아연을 씌운 중세풍 탑, 은백색 금속 구가 흔들리는 로코코식 작은 정원,
이러한 것을 지금 나는 전쟁의 포연 속에서 바라본다. 포탄에 맞아 찌부러진 지붕, 부서진 바람개비, 총 안이 난 벽, 도처에 흩어진 집과 핏자국. 여기서 나는 전쟁의 무서운 면모를 본다. 내가 젖은 몸을 말리려고 들어간 곳은 그러한 집들 중 하나였다. 나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장식된 2층의 조그만 살롱으로 올라갔다. 아직 도배가 다 끝나지 않은 채였다. 바닥에는 종이 두루마리와 금빛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게다가 가구다운 것은 하나도 없고 깨어진 술병 조각이 있을 뿐이었다. 한 구석의 집 방석 위에는 가운을 입은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 위에 화약, 포도주, 양초, 곰팡이 핀 집 등의 희미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장밋빛 누가 같은 색을 띤 난로 앞에서 원탁의 다리를 떼면서 몸을 녹였다. 난로를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때로는 시골의 마음씨 좋은 버티 부르주아 집에서 일요일 오후를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살롱 안에서 사람들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의용군들이 탄환을 재고 총을 쏘는 소리다. 총성만 없다면 틀림없이 주사위 놀이 하는 소리다. 일편에서 한 방을 쏠 때마다 강 건너쪽에서 응사해 온다. 총성은 수면을 건너뛰면서 끝없이 계곡 사이를 울렸다. 살롱의 총안을 통해 반짝이는 마른 강, 태양이 가득히 내리쬐는 강가, 포도등 굴을 꿰은 나무 사이를 큰 사냥개들처럼 달아나는 퍼르시아 병사들이 보였다. 목누주 요새의 추억. 요새보다 훨씬 높은 능선 위에 흙주머니들로 만든 포 안에서는 긴 해군 대포가 샤티용에 대항하기 위해 포대 위에 똑바로 고개를 들었다. 이처럼 포구가 하늘을 향하고 양편의 손잡이가 귀 모양을 한 것이 커다란 사냥개들이 달을 보고 짖으면서 죽으라 신음하는 듯한 모양이었다. 그보다 조금 아래쪽 평지에다 수병들은 심심풀이로 배 한 구석에 만들어 놓듯 영국식 정원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 벤치와 정자가 있고 잔디, 암석, 그리고 파초나무까지 한 그루 있었다. 물론 높이는 히아시스 정도로 크지 않은 나무였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랴. 어떻든 파초가 있었다. 그 푸르른 잎은 높이 쌓인 흙주머니와 포탄 속에서 눈에 생기를 주었다. 아, 목누주 요새의 작은 정원. 나는 이 영광스러운 능선에서 싸우다 쓰러진 카르베스, 데프레, 세세, 그리고 모든 용감한 수병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그 정원에 세우고 정원 둘레에 철책을 두르길 바란다. 라 후이에스에스 1월 20일 아침, 따뜻하고 구름이 낀 상쾌한 날씨, 넓은 대지가 바다처럼 멀리 파동쳐 나간다. 왼편에는 모래가 많은 높은 산들이 발레리앙 산에 있다 하고 오른편에는 집의 풍차, 날개가 부서진 돌 풍차가 있는데 그 누각에는 대포가 설치되었다. 15분가량 풍차간으로 가는 참호를 따라갔다. 참호 위에는 희미한 강안개 같은 것이 으렸다. 야영의 안개였다. 쭈그리고 앉은 병사들이 커피를 끓이려고 생나무 불을 부르대며 연기에 눈을 뜨지 못한 채 기침을 했다. 참호 끝에서 끝까지 긴 기침 소리가 뒤를 잇는다. 라후이에즈 작은 숲에 쌓인 한 채의 농가. 도착하고 보니 마침 최후의 보병대가 퇴각하면서 전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파리의 제3유동 대원들이었다. 지휘관을 선두로 하여 전원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 어젯밤부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폐주만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니 마음이 다소 고무되었다. 그 뒤로 말을 탄 두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갔다. 장군과 부관이었다. 말은 평보로 걷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목소리가 똑똑히 울려왔다. 젊고도 다소 아첨하는 듯한 부관의 음성이 들렸다. 그렇습니다, 카카. 아닙니다, 카카. 물론입니다, 카카. 장군은 부드러우면서도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전사했다고? 불쌍한 녀석. 불쌍한 녀석. 그 다음에는 잠잠해지면서 차진 땅 위로 지나가는 말발굴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잠시 예수에 잠긴 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세리프나 미티자의 평온과 흡사했다. 회색 작업복을 입고 적십자기를 든 위생병들의 행렬이 후미진 길을 올라갔다. 십자군 시대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